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사실은 같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혁명적인 생각, 철학자 질 들루즈가 그의 가장 주요한 책 차이와 반복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이해할 때 공통점부터 찾잖아요. 아, 저건 개구나, 저건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들레즈는 바로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난 2000년간의 서양 철학은 왼쪽에서 출발했어요. 사람, 개, 의자 같은 어떤 정체성, 즉 같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야 개별적인 차이가 나온다고 봤죠. 그런데 들레즈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차이가 먼저고 정체성은 그저 그 차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들레즈가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바로 사유의 이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수세기 동안 철학은 세상을 마치 거대한 정리함처럼 본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미 정해진 칸, 그러니까 범주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딱 보면 이건 어디에 속하지? 이걸 먼저 물었던 겁니다. 즉, 같음이 세상을 보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셈이죠. 네, 이게 바로 그 전통적인 사유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실을 찾고 정답을 구하고 공통점을 기준으로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치와와랑 셰퍼드, 생긴 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개라는 하나의 틀에 툭 집어넣어 버리죠. 들레즈는 바로 이 익숙한 생각의 방식이 우리의 창의력을 가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들레즈의 아주 급진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차이, 그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자, 핵심 개념 차이 자체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딱 봤을 때, 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키가 크네? 이건 비교를 통한 차이잖아요. 들레즈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친구만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 말투, 눈빛처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그 사람 자체의 특질, 어떤 분류에도 앞서는 바로 그 고유한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요, 끝이 없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을 벗겨도 그 안에 중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껍질, 즉 또 다른 차이가 계속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현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도 거기엔 오직 차이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들레즈가 직접 한 말이죠. 모든 정체성은 차이의 효과이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 한국인, 학생 같은 모든 정체성은 사실 더 근원적인 차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차이가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지 그 엔진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들레즈는 반복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단순 반복은요, 그냥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 찍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결과물이 똑같고 서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오른쪽에 진정한 반복은 매일 아침 뜨는 해 같은 거예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지만 오늘의 해가 어제의 해랑 똑같나요? 절대 아니죠. 구름, 온도, 빛깔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처럼 차이를 품고 반복될 때 비로소 고유한 새로움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들레즈가 인용한 이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스티유 함락이 하는 사건.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유니크한 사건이죠. 그런데 매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혁명 정신,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반복합니다. 행사는 매번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단 하나의 고유한 사건의 힘이 모든 기념 행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반복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조적인 차이랑 반복, 이게 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들레즈는 그 무대를
잠재적인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들레즈가 말하는 잠재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가상현실? 이런 가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 안에는 잎, 줄기, 꽃이 될 모든 가능성이 실제하지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바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짜 힘들의 영역을 잠재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 한번 보시죠. 잠재적인 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멋진 나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 자체라면요. 현실적인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답 중 하나로 세상에 딱 나타난 떡갈나무나 소나무 같은 구체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즉, 잠재적인 가능성이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볼게요. 차이, 반복, 잠재적인 것. 이 개념들이 전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바로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제 생각한다는 건 그냥 세상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름표 붙이는 수동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직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예술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왜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저렇게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을까요? 베이컨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고통, 불안, 이런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힘들이 몸을 덮치는 그 순간, 그걸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들레즈가 말하는 진정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들레즈의 철학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 세상을 보는 우리 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멈춰있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성의 세계를 보는 거죠. 정답을 인식하기보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데 집중하고요. 남들과 다른 그 고유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원래 이래 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열린 사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은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창조적인 잠재력에게 보내는 초대장 같은 건지도 몰라요. 만약 이 세계가 정말로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